1999년 12월 전라북도 전주 한옥마을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한지공방 송악제 국가지정 인간문화재 박성진 장인이 50년째 지켜온 이곳에서는 천년을 가는 전통 한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65세의 박성진은 당나무 껍질을 삶고 두드리며 종이 한 장 한 장에 혼을 불어넣었다. 그 옆에서 9살 손자 준혁이 할아버지의 손길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준혁에게 할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어머니 이소희는 과부가 되어 공방 격리 일을 하며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38세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슬픔을 참으며 시아버지의 공방을 도왔다. 공방 직원 최영숙은 35세였다. 7년 전 이곳에 들어와 한지 뜨는 일을 거들며 준혁을 친손자처럼 돌봤다.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공방 일에만 매달렸던 영숙은 준혁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었다. 그해 겨울 송악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선시대 국보급 문서 복원 프로젝트를 맡았다. 박성진 장인이 직접 든 한지로 400년 된 문서를 복원하는 작업이었다. 장인은 밤낮으로 작업에 매달렸고 공방 운영 책임자 김태욱이 모든 자재 관리와 납품을 총괄했다. 45세의 김태욱은 10년째 공방에서 일하며 박성진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12월 중순 복원이 끝난 문서가 박물관에 납품되었다. 그런데 나흘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복원된 문서에서 위조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감정 결과 한지는 진짜였지만 먹물 성분이 현대식 화학 물질로 밝혀졌다. 누군가 고문서에 가짜 먹물로 글씨를 덧칠해 위조품을 만든 것이었다. 검찰이 움직였다. 박성진 장인이 문화재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50년 장인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다. 인간문화재의 몰락, 국보급 문화재 위조 사건. 박성진의 얼굴이 방송마다 나왔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성진은 변호사에게 말했다. 나는 결백하오. 내 한지는 진짜요. 누군가 내 모르게 가짜 먹물을 섞은 거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공방에서 나간 한지로 만들어진 위조품. 책임은 장인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박성진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명성 높은 장인이 노후 자금을 위해 위조품을 만들었다는 추측만 난무했다. 12월 20일 새벽 구치소 독방에서 박성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나는 결백하다. 50년 장인 정신에 부끄럽지 않다. 그날 오후 며느리 이소희가 그 소식을 듣고 쓰러졌다. 원래 심장이 약했던 이소희는 시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충격을 감당하지 못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2년 전 남편에 이어 시아버지까지, 그리고 본인까지. 9살 준혁은 하루 만에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공방으로 채권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복원 프로젝트 위약금, 명예훼손 손해배상, 각종 비. 실제로는 박성진이 진 빚이 아니었지만 누군가 조작한 차용증들이 쏟아져 나왔다. 험상궂은 사람들이 공방 문을 부수고 들어와 닥치는 대로 물건을 쓸어갔다. 돈 내놔. 이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간다. 영숙은 9살 준혁을 품에 안고 떨었다. 준혁은 할아버지도 엄마도 모두 잃었다. 이제 남은 건 공방 직원이었던 영숙뿐이었다.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영숙은 이소희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차가워진 손이었다. 이소희가 마지막으로 영숙을 불렀을 때가 떠올랐다. 병원으로 실려가기 직전 이소희는 영숙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영숙 씨, 준혁이를 부탁해요.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품에서 낡은 한지 족자 하나를 꺼내 영숙의 손에 쥐어 주었다. 이건 꼭 간직하세요. 언젠가 필요할 거예요. 영숙은 족자를 가슴 깊이 품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소희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반드시 지켜야 했다. 12월 24일 밤 채권자들이 잠든 틈을 타 영숙은 준혁을 데리고 공방을 빠져나왔다. 챙길 수 있는 건 낡은 가방 하나와 준혁의 옷 몇 벌, 그리고 이소희가 남긴 한지 족자뿐이었다. 영숙은 준혁의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을 걸었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준혁아, 가자. 아줌마가 꼭 지켜줄게. 9살 준혁은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불과 나흘 사이에 할아버지도 엄마도 잃었다. 이제 세상에 남은 건 공방 아줌마 한 명뿐이었다. 전주역에 도착한 영숙은 마지막 남은 돈으로 서울행 버스표 2장을 샀다. 밤 11시 출발 막차였다. 버스에 오르며 영숙은 뒤를 돌아봤다. 한옥마을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다. 7년간 일했던 공방, 준혁이 태어나고 자란 곳,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쏟아졌다. 준혁은 창에 이마를 대고 밖을 바라봤다. 영숙은 가방 속 한지 족자를 만지며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소희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버스는 어둠을 뚫고 서울을 향해 달려갔다. 1999년 겨울, 두 사람의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2000년 1월, 서울 외곽 달동네. 새벽 5시에 도착한 영숙과 준혁은 부동산을 찾아 골목을 헤맸다. 손에 쥔 돈은 전부 합쳐 380만 원. 전주에서 급히 챙겨온 이소희의 마지막 월급과 영숙이 7년간 모은 적금 전부였다. 부동산 주인이 안내한 곳은 언덕배기 끝 반지하방이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영숙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남은 돈 80만 원으로 2달을 버텨야 했다. 이불 한 채와 낡은 밥상을 사고 나니 60만 원이 남았다. 영숙은 준혁을 반지하방에 앉혀두고 밖으로 나갔다.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골목을 돌며 벽에 붙은 구인 광고를 찾았다. 전통시장 식당 설거지, 새벽 4시 출근, 오피스텔 청소, 낮 12시부터 6시까지, 재활용품 수거, 저녁 7시 이후. 영숙은 3곳 전화번호를 적어 들고 공중전화로 연락했다. 다음 날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했다. 36세 여자가 벌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1월 3일 새벽 3시 30분, 영숙은 잠든 준혁 이불을 덮어주고 집을 나섰다. 전통시장까지 걸어서 40분 거리였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걸었다. 새벽 공기가 칼처럼 차가웠다. 식당에 도착하니 주방 아주머니가 고무장갑을 던져줬다. 설거지 좀 할 줄 아나?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방에서 7년간 일하며 온갖 허드레시를 다 했다. 설거지쯤이야.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생각과 달랐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 기름때가 끼어 미끄러운 접시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닫고 헹구기를 반복했다. 3시간이 지나자 손가락 끝이 쭈글쭈글해지고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오전 7시 30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준혁이 막 일어나고 있었다. 영숙은 얼른 손을 씻고 아침밥을 차렸다. 어제 산 쌀로 밥을 짓고 김치만 꺼냈다. 준혁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전주에서는 매일 할머니와 엄마가 차려준 푸짐한 밥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흰 쌀밥과 김치뿐이었다. 9시에 영숙은 준혁을 데리고 근처 초등학교로 갔다. 전학 절차를 밟았다.
담임교사가 물었다. 전주에서 왜 갑자기 전학을 오셨어요? 영숙은 준비한 대로 대답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요. 서울에 친척이 있어서 왔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서울에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준혁은 4학년 3반에 배정되었다. 수업 시간표를 받아들고 나오는 준혁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영숙은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학교 잘 다녀와. 아줌마 저녁에 올게. 준혁은 고개만 끄덕였다. 영숙은 뒤돌아서며 눈물을 삼켰다.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슬픔이었다. 낮 12시 영숙은 오피스텔 청소 일을 시작했다. 12층 건물의 복도와 계단을 쓸고 닦았다. 허리를 굽혀 걸레질을 하다 보면 등이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6시까지 12개 층을 전부 청소해야 했다. 손에는 락스 냄새가 배고 손톱 밑이 검게 변했다. 저녁 7시 재활용품 수거 일을 시작했다. 폐지와 헌 옷까지 고철을 모으는 일이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며 버려진 박스를 주웠다. 무거운 짐을 싣고 언덕을 오르면 숨이 턱까지 찼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고물상에 팔고 돈을 받았다. 하루 품값 12,000원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였다. 준혁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숙제를 하고 있었다. 영숙은 미안한 마음에 준혁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몸에서 땀과 락스 냄새가 났다. 얼른 씻고 나와 준혁 옆에 앉았다. 숙제 다 했어? 네. 학교는 괜찮았어? 네. 준혁은 짧게만 대답했다. 영숙은 더 물어보지 못했다. 물어봐야 아이만 힘들 것 같았다. 2주가 지났다. 영숙의 손은 갈라지고 피가 맺혔다. 락스물에 하루 종일 담갔다. 빼기를 반복하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붉게 부어올랐다. 밤에는 손을 구부리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영숙은 참았다. 준혁 앞에서는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이 일하던 식당 주방 아줌마가 남은 반찬을 봉지에 담아줬다. 집에 가져가. 어차피 버릴 건데. 영숙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다. 멸치볶음과 콩나물 무침이 들어있었다. 집으로 달려가 반찬을 꺼내 상에 올렸다. 준혁의 눈이 반짝였다. 영숙은 밥을 퍼서 준혁 앞에 놓았다. 많이 먹어. 아줌마는요? 영숙은 웃으며 말했다. 아줌마는 식당에서 배불리 먹었어. 넌 다 먹어. 거짓말이었다. 영숙은 하루 종일 물 한 모금과 식당에서 얻어먹은 국물 한 숟가락이 전부였다. 준혁은 영숙을 바라봤다.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모른 척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입에 넣는데 눈물이 났다.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삼키며 밥을 씹었다. 며칠 후 준혁이 물었다. 아줌마, 왜 나를 안 버려요? 영숙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준혁이 식탁에 앉아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줌마 자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요? 영숙은 손을 닫고 준혁 앞에 앉았다. 10살 아이가 할 질문이 아니었다. 영숙은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네, 엄마가 마지막으로 아줌마한테 부탁했어. 준혁이를 꼭 지켜달라고.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아줌마는 약속을 지키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안 버려. 알겠지?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영숙은 준혁을 안아주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영숙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였다. 영숙은 다짐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학교를 보내고 밥을 먹이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키우겠다고.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터로 나갈 것이다. 2000년 3월 준혁이 전학 온 지 2달이 지났다.
학교 적응은 쉽지 않았다. 10살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누군가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서 준혁의 할아버지 기사를 찾아냈다. 인간문화재 박성진, 국보급 문화재 위조 사건, 구치소 자살. 기사마다 할아버지 얼굴이 크게 나와 있었다. 제 할아버지 사기꾼이래. 문화재 위조하다. 감옥 갔대.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뒤에서 손가락질하더니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급식 시간에 준혁이 시판을 들고 지나가면 아이들이 비켜섰다.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 준혁은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체육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축구를 할 때 아무도 준혁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았다. 팀을 나눌 때도 준혁은 항상 마지막까지 남았다. 아무도 같은 팀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준혁은 운동장 구석에 서서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렸다. 5월 어느 날 운동화 끈이 풀려 교실로 신발을 가지러 갔다. 그런데 운동화가 찢어져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가위로 자른 흔적이 역력했다. 준혁은 찢어진 운동화를 들고 운동장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이 킥킥대며 웃었다. 거지는 찢어진 신발 신어야지. 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장 달려가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싸우면 영숙 아줌마가 학교에 불려올 것이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아줌마를 힘들게 할 수 없었다. 준혁은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수업을 마쳤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6월 점심시간, 준혁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덩치 큰 아이 셋이 다가왔다. 야, 너네 집 돈 많았지? 할아버지가 국보 팔아서.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 쓴 거야. 준혁이 고개를 들어 대답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비웃었다. 거짓말하지 마. 뉴스에 다 나왔는데. 한 아이가 준혁의 가방을 낚아챘다. 낡은 책가방이었다. 영숙이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산 중고품이었다. 이것도 훔친 거 아니야? 돌려줘. 준혁이 가방을 뺏으려 했지만 아이들이 서로 던지며 놀렸다. 준혁은 가방을 잡으려 뛰어다녔다. 실랑이가 벌어졌다. 준혁이 한 아이를 밀치자 그 아이가 넘어지며 책상에 이마를 부딪혔다. 피가 났다. 선생님, 준혁이가 때렸어요. 담임교사가 달려왔다. 상황을 파악도 하지 않고 준혁만 혼냈다. 준혁아, 친구를 때리면 어떻게 해? 저는 안 그랬어요. 쟤들이 먼저. 변명하지 마. 준혁은 입을 다물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준혁은 교무실로 끌려가 1시간 동안 서 있었다. 학교 시간에 담임교사가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호자님, 학교로 좀 오셔야겠어요. 오후 6시, 영숙은 오피스텔 청소를 마치고 급히 학교로 달려갔다. 청소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손에는 아직 락스 냄새가 났다.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담임교사가 인상을 찌푸렸다. 늦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일하다가 와서요. 영숙은 고개를 숙였다. 담임교사가 준혁의 문제 행동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친구를 때렸다.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영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집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셔야죠. 요즘 준혁이가 문제예요. 영숙이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 우리 준혁이가 왜 친구를 때렸는지 물어보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중요합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우리 준혁이가 먼저 시비를 건 적이 있습니까? 그건. 영숙은 준혁을 바라봤다. 준혁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찢어진 운동화, 빼앗긴 가방, 손가락질. 아이가 얼마나 참았을지 영숙은 알 수 있었다. 우리 준혁이가 할아버지 일 때문에
놀림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담임교사가 말을 더듬었다. 그건 제가 어떻게, 선생님이 모르실 리 없잖아요. 영숙이 책상을 탁 쳤다. 교무실이 조용해졌다. 다른 교사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다. 10살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할아버지 잘못이 손자 잘못입니까? 영숙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학부모들이 멈춰 섰다. 우리 준혁이가 돈은 없어도 자존심은 있습니다. 사람도 아닙니까? 영숙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 준혁이 건드리는 애 있으면 가만 안 둡니다. 영숙은 준혁의 손을 잡고 교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준혁이 작게 말했다. 아줌마,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넌 잘못한 거 없어. 영숙은 준혁의 손을 꼭 쥐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혁은 처음으로 영숙에게 학교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이 뭐라고 놀렸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영숙은 말없이 듣기만 했다. 그날 밤 준혁이 잠든 후 영숙은 부엌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이불을 입에 물고 흐느꼈다.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에 너무 가혹한 세상이었다. 준혁은 자는 척하며 영숙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방문 틈새로 영숙의 떨리는 어깨가 보였다. 준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 쓴 거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아줌마가 더 이상 울지 않게 하겠다고. 다음 날부터 준혁은 달라졌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을 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도서관으로 달려갔다.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왔다. 영숙이 말렸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다. 책상 앞에 작은 쪽지를 붙였다. 준혁이 직접 쓴 글씨였다. 할아버지, 누명 꼭 벗긴다. 2006년 봄, 준혁은 16살이 되어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중학교 3년 내내 최상위 성적을 유지했다. 담임교사가 진로 상담을 했다. 준혁아, 너 꿈이 뭐니? 준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문화재 전문가요. 억울한 장인들을 위해 싸우고 싶어서요. 교사는 준혁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장난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단단한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준혁은 그날부터 한국전통문화대학 입학을 목표로 공부했다. 2015년 봄, 준혁은 25살에 문화재청 감정관 시험에 합격했다. 대전 정부청사 문화재청 보존과학과에 배치되었다. 첫 출근 날 준혁은 청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16년을 기다린 자리였다. 할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곳. 준혁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업무를 파악하며 1999년 박성진 사건 자료를 찾았다. 먼지 쌓인 보관함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사건 경위서, 감정 보고서, 재판 기록. 모든 자료가 할아버지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결정적 문제는 시간이었다. 16년이 지나면서 형사상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다. 설령 새로운 증거를 찾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준혁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했다. 검사는 이미 퇴직했고 감정에 참여한 학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공방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16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가장 큰 문제는 김태욱이었다. 1999년 공방 운영 책임자였던 김태욱은 이제 61세가 되어 있었다. 송학제가 폐업한 후 김태욱은 서울에 김태욱문화재복원이라는 회사를 세웠다. 16년 만에 업계 최고 업체로 성장했다. 국립박물관, 궁궐, 사찰의 문화재 복원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2013년에는 문화재 보존 공로로 정부 훈장까지 받았다. 준혁은 김태욱의 이력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자리를 차지한 인간. 이제는 존경받는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었다. 2016년 가을, 준혁은 업무차 김태웅 문화재복원을 방문했다. 서울 강남 빌딩 8층 전체가 회사였다. 깨끗한 복원실, 최신 장비들, 수십 명의 직원. 송악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다. 김태욱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16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다. 문화재청에서 나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김태욱은 준혁을 알아보지 못했다. 16년 전 9살 아이를 기억할 리 없었다. 준혁은 명함을 건네며 김태욱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김태욱은 명함을 받아들고 이름을 읽었다. 박준혁, 박씨시군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태욱이 송악제를 떠올릴지 궁금했지만 김태욱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업무 이야기만 하고 회의실을 나왔다. 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저 인간은 할아버지를 잊었다. 자신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을 완전히 잊고 살고 있었다. 2018년 어느 날 퇴근 후 TV를 켰다.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다. 김태욱이 나와 인터뷰하고 있었다. 한국 전통 복원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고 박성진 장인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장인 정신, 그게 전부입니다. 준혁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TV 화면이 금이 갔다. 저 인간이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가 할아버지의 정신을 운운하고 있었다. 준혁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감정관이 되면 뭐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김태욱은 이미 거대한 권력이 되어 있었다. 정치인들과 인맥이 있고 언론도 편이었다. 신입 감정관 따위가 덤비기엔 너무 큰 상대였다. 준혁은 밤마다 자료를 뒤졌다. 1999년 사건 기록, 당시 복원 문서 목록, 재료 구입 내역.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 할아버지가 위조를 했다는 증거도 조작된 것 같았지만 그것을 뒤집을 증거 역시 없었다. 2023년 가을, 준혁은 33살이 되어 있었다. 감정관 8년 차였다. 하지만 할아버지 사건은 한 걸음도 진전이 없었다. 오히려 김태욱은 더 승승장구했다. 9월에는 문화재청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제 김태욱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10월 어느 날 저녁,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이상했다. 준혁아, 아줌마 좀 이상해. 숨이 안 쉬어져. 준혁은 대전에서 서울까지 2시간을 달렸다.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에서 영숙이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 있었다. 59세의 영숙은 할머니처럼 늙어 있었다. 의사가 준혁을 불렀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심장 판막증입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척추 협착증도 심각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여러 마디 눌려 있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관절염도 있고 전체적으로 몸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25년간 과로하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완치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이미 만성화되었어요. 관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거운 것 드는 일, 허리 굽히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준혁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병실로 들어가 영숙을 바라봤다.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다. 준혁은 영숙의 손을 잡았다.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다. 락스물에 25년을 담갔던 손.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던 손. 이 손이 준혁을 키웠다. 아줌마.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더 빨리 성공했어야 했는데. 25년간 영숙이
몸을 혹사한 대가였다. 설거지, 청소, 재활용품 수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결과가 이것이었다. 준혁은 영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하게 데워주고 싶었다. 며칠 후 영숙은 퇴원했다.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 준혁은 영숙을 집으로 데려와 방에 눕혔다. 아줌마, 이제 일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알았어. 약도 제때 먹어야 하고 무거운 거 들면 안 됩니다. 알았다니까. 영숙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속으로는 고마웠다. 준혁이 걱정해주는 게. 11월 어느 날 준혁은 퇴근길 편의점에 들렀다. 계산대 옆 신문이 눈에 들어왔다. 일면에 큰 사진이 실려 있었다. 김태욱 회장, 문화재청 자문위원 위촉, 한국문화재복원의 산 증인. 준혁은 신문을 집어들었다. 기사는 김태욱을 칭찬 일색이었다. 25년간 문화재 보존에 헌신한 전문가. 준혁은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네. 준혁은 텅 빈 거리를 걸었다. 16년을 준비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김태욱은 너무 높은 곳에 있었다. 문화재청 자문위원. 이제 김태욱과 준혁은 같은 편이 되었다. 준혁이 김태욱을 건드리면 문화재청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격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영숙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준혁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다 티나. 영숙은 준혁을 25년간 키웠다. 언제 거짓말하는지 다 알았다. 김태욱이요.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25년 전 공방 운영 책임자. 영숙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이제 문화재청 자문위원이 됐어요. 손댈 수가 없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증거도 없고 시효도 지났고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영숙은 준혁의 손을 잡았다. 준혁아, 포기하지 마. 아줌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숙의 눈빛이 단단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포기할 수 없었다. 25년을 기다렸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준혁은 다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어딘가 실마리가 있을 것이다. 2024년 1월 준혁은 34살이 되었다. 감정관 9년 차였지만 할아버지 사건은 여전히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영숙은 60살이 되어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다. 심장약을 하루 3번 먹고 허리 보호대를 차고 생활했다. 더 이상 일은 할 수 없었다. 준혁이 보내는 생활비로 근근히 살았다. 1월 어느 주말 준혁이 서울 집에 왔다. 영숙이 거실 구석 낡은 장롱을 정리하고 있었다. 25년 전부터 써온 장롱이었다. 이사를 몇 번 다녀도 버리지 않았던 유일한 가구였다. 아줌마, 뭐 하세요? 정리 좀 하려고. 이제 짐 줄여야지. 영숙이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보따리 하나를 꺼냈다. 방수천으로 여러 겹 쌓인 보따리였다. 조심스럽게 풀어내자 플라스틱 밀봉 케이스가 나타났다. 영숙이 케이스를 열었다. 안에 낡은 한지 족자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네, 엄마가 마지막으로 준 거야. 준혁의 눈이 커졌다. 25년 전 어머니 이소희가 남긴 것이었다. 왜 이제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랬어. 꼭 간직하라고.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영숙은 족자를 준혁에게 건넸다. 내가 힘들어하잖아. 증거가 없다고. 혹시 이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족자를 받았다. 25년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족자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산수화였다. 나무와 산, 물이 그려진 조선시대 화풍이었다. 그런데 문화재 감정관의 눈으로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다. 족자 표면의 한지와 그림이 따로 노는 느낌이었다.
준혁은 족자를 뒤집었다. 배접지를 살폈다. 일반적인 족자는 앞면, 그림과 뒷면, 배접지가 단단히 붙어 있다. 하지만 이 족자는 배접 방식이 달랐다. 아줌마, 이거 특수하게 만든 거예요. 뭐가? 배접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숨겨놓으려고 만든 거예요. 준혁은 족자를 책상 위에 놓고 조명을 비췄다. 배접지 사이로 희미하게 뭔가 보였다. 준혁은 정밀칼을 꺼냈다. 문화재 복원 작업에 쓰는 도구였다. 배접지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분리하기 시작했다. 400년 된 한지를 다루듯 신중하게 칼을 움직였다. 30분이 지나자 배접지 한 겹이 완전히 분리되었다. 그 안에 숨겨진 층이 드러났다. 비닐팩에 밀봉된 물건들이 나왔다. USB 메모리 하나, A사 용지에 인쇄된 문서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 준혁은 비닐팩을 열었다. 먼저 문서를 펼쳤다. 첫 장은 회계장부였다. 1999년 송악제 공방의 자재 구입 내역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다. 공식 장부와 완전히 달랐다. 한지 구입비가 2배로 부풀려져 있었다. 납품가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었다. 이중 장부다. 준혁이 중얼거렸다. 김태욱이 만든 가짜 장부였다. 실제로는 싼 한지를 쓰고 비싼 한지를 쓴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것이었다. 두 번째 문서는 수입 통관 서류였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중국산 한지를 밀수입한 기록이었다. 수입자 이름은 윤기철. 준혁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25년 전 공방에 자주 드나들던 중개상이었다. 김태욱의 측근이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중국산 한지가 송악제로 납품된 흔적이 있었다. 박성진 장인 몰래 저급 한지가 공방에 들어온 것이었다. 그 한지로 국보급 문서를 복원하고 가짜 먹물을 섞어 위조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박성진에게 뒤집어 씌웠다. 세 번째 문서는 수기로 쓴 메모였다. 어머니, 이소희의 글씨였다. 준혁아, 이걸 보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없을 거야. 할아버지는 결백하단다. 김태욱이 모든 걸 꾸민 거야. 이 증거로 꼭 진실을 밝혀다오. 엄마는 널 믿어. 사랑한다. 우리 준혁.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25년 전 어머니가 남긴 메시지였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김태욱의 음모를. 그래서 증거를 모아 족자에 숨겨둔 것이었다. 언젠가 아들이 찾을 거라 믿으면서. 준혁은 USB를 꺼냈다. 노트북에 연결했다. 폴더가 하나 열렸다. 안에 음성 파일이 들어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송악제는 이제 끝났어. 박 노인한테 전부 뒤집어 씌우면 돼. 김태욱의 목소리였다. 25년 전 목소리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중국산 한지 쓴 거 들키면 어쩌려고? 다른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기철이었다. 들킬 리 없어. 가짜 먹물만 섞으면 끝이야. 감정에서 먹물만 검사하거든. 한지는 진짜니까 문제 없어. 만약 박성진이 항변하면 김태욱이 비웃었다. 누가 믿겠어? 인간문화재가 노후 자금 벌려고 위조했다고 하면 다들 믿지. 박성진 손에서 나간 한지로 만든 위조품인데 누가 의심하겠어? 그럼 공방은 당연히 내 거지. 박성진 없으면 송악제는 끝이야. 내가 인수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녹음은 10분 넘게 이어졌다. 치밀한 계획이 낱낱이 드러났다. 박성진을 몰아내고 공방을 차지하려는 음모. 국보급 문서 복원을 이용한 위조 사건. 모든 것이 김태욱의 각본이었다. 준혁은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할아버지는 정말 억울하게 죽은 것이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5년간 사기꾼으로 기억되었다. 준혁아. 영숙이 다가와 준혁의 어깨를 잡았다. 준혁이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있었어요. 전부 다 있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 쓴 증거, 김태욱이 꾸민 증거, 다 있어요. 영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25년을 기다렸다. 이소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믿고 족자를 지켰다. 굶주리면서도 돈이 급해도 팔지 않았다. 매달 은행 대여금고 비용 5,000원을 꼬박꼬박 냈다. 습기 차는 날이면 족자를 꺼내 바람을 쐬게 했다. 25년 만에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소희는 아들을 믿었다. 언젠가 준혁이 자라서 이 족자를 펼칠 거라고. 그래서 진실을 밝힐 거라고. 아줌마, 고마워요. 준혁이 영숙의 손을 잡았다. 25년 동안 이걸 지켜줘서.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준혁은 다시 화면을 바라봤다.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다. 이중 장부, 밀수입 서류, 음모를 담은 녹음, 김태욱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이었다. 이거면 된다. 준혁은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밤새 증거 목록을 만들고 법리를 검토했다. 25년을 기다렸다. 이제 할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시간이 왔다. 2024년 3월, 준혁은 증거를 정리해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보고했다. 1999년 박성진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했다. 청장은 자료를 검토한 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25년 만에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것이었다. 4월 15일, 대전 정부청사 대회의실, 문화재청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렸다.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문화재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25년 만에 재조명되는 국보 위조 사건이라는 소식에 온 업계가 주목했다. 피조사인 김태욱이 입장했다. 70세의 김태욱은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자문위원 자격으로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니라 조사 대상 자리에 앉았다. 김태욱의 시선이 조사관석의 준혁과 마주쳤다. 순간 김태욱의 눈빛이 흔들렸다. 박준혁. 설마. 김태욱이 작게 중얼거렸다. 25년 전 9살 아이. 박성진의 손자. 이제 34살 문화재청 감정관이 되어 자신 앞에 있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사관, 증거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위원장의 말에 준혁이 일어섰다.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1999년 박성진 장인 사건은 조작된 것입니다. 진범은 당시 공방 운영 책임자였던 김태욱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김태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김태욱이 작성한 이중 장부입니다. 준혁이 화면에 장부를 띄웠다. 공식 장부와 비교 자료가 나란히 놓였다. 한지 구입비가 2배로 부풀려져 있었다. 납품가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었다. 실제로는 싼 한지를 썼지만 비싼 한지를 쓴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차액은 김태욱이 챙겼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다. 김태욱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중국산 한지, 밀수입 서류입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수입 통관 기록이 나타났다. 김태욱은 측근 윤기철을 통해 중국산 저급 한지를 밀수입했습니다. 이 한지가 박성진 장인 몰래 공방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다음 화면을 띄웠다. 이 저급 한지로 국보급 문서를 복원하고 현대식 화학 먹물을 섞어 위조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박성진 장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김태욱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결정적 증거입니다. 준혁이 음성 파일 재생을 준비했다. 1999년 10월 김태욱과 윤기철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송학제는 이제 끝났어. 박 노인한테 전부 뒤집어 씌우면 돼. 김태욱의 목소리였다. 25년 전 목소리지만 분명했다. 중국산 한지 쓴 거 들키면 어쩌려고? 들킬 리 없어. 가짜 먹물만 섞으면 끝이야. 감정에서 먹물만 검사하거든.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녹음을 들었다. 박성진 손에서 나간 한지로 만든 위조품인데 누가 의심하겠어? 박성진 없으면 송학제는 끝이야. 내가 인수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녹음이 끝났다. 회의실이 조용했다. 모든 시선이 김태욱에게 쏠렸다. 김태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저건 조작입니다. 김태욱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음성 조작이에요. 가짜라고요. 준혁이 차갑게 말했다. 음성 분석을 의뢰하시겠습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기면 됩니다. 김태욱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음성 분석을 하면 본인 목소리로 확인될 것이 뻔했다. 이 증거들은 25년 전 피해자 이소희 씨가 직접 수집한 것입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소희 씨는 김태욱의 음모를 눈치채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박성진 장인이 돌아가시고 본인도 급서하시면서 증거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방청석 영숙에게 향했다. 당시 공방 직원이었던 최영숙 씨가 이소희 씨의 유언을 받들어 이 증거를 25년간 지켰습니다. 방청석의 모든 시선이 영숙에게로 쏠렸다.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25년 동안 굶주리면서도 돈이 급해도 팔지 않았습니다. 매달 대여금고 비용을 내며 족자를 보관했습니다. 습기 찰 때마다 족자를 꺼내 관리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최영숙 씨가 목숨처럼 지킨 이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김태욱은 고개를 떨구었다. 25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김태욱 씨, 제시된 증거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김태욱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달싹거렸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증거 채택을 인정합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시간에 걸친 조사가 끝났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박성진 장인의 무혐의를 결정했다. 김태욱은 문화재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2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감정관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5년 전 제 할아버지 박성진 장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준혁이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그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평생 한지에 혼을 담은 장인이셨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분이 계십니다. 준혁이 영숙을 바라봤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25년간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낯선 사람들이 준혁을 불렀다. 준혁아, 큰아버지야. 작은 아버지도 왔다. 25년 전 연락을 끊었던 친척들이었다. 할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 준혁이 빚쟁이에게 쫓길 때 손 하나 내밀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 준혁이 대단하다. 역시 우리 핏줄이야. 준혁은 차갑게 말했다. 나가 주십시오. 뭐? 우리가 가족인데 25년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냉랭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빚쟁이한테 쫓길 때,
전화 한 통 없으셨죠? 친척들의 얼굴이 굳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혁은 영숙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다. 25년간 함께한 사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흘린 땀과 눈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이제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다. 남은 일은 영숙에게 보답하는 것이었다. 2024년 4월 벚꽃이 흩날리는 주말이었다. 준혁은 영숙을 데리고 기차에 올랐다. 25년 만에 전주로 가는 길이었다. 서울역에서 전주역까지 2시간. 창밖으로 봄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어디 가는 거예요? 영숙이 물었다. 준혁은 아직 말하지 않았다. 가면 알아요. 전주역에 도착했다. 택시를 타고 한옥마을로 향했다. 익숙한 골목길이 나타났다. 25년 전 그대로였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송악제가 있던 골목이었다. 준혁아, 여긴. 준혁은 영숙의 손을 꼭 잡았다. 택시가 멈춘 곳은 한복 맞춤점이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고급 맞춤점이었다. 여기서 뭐 해요? 평생 영숙은 남의 옷만 빨았다.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할 때 작업복을 입었다. 자신의 옷을 맞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줌마, 옷 만들러 왔어요. 난 필요 없어. 필요해요. 평생 남 옷만 빨았잖아요. 준혁은 영숙을 안으로 데려갔다. 한복 디자이너가 반갑게 맞았다. 미리 예약해둔 것이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디자이너가 영숙을 채촌실로 안내했다. 고급, 비단 원단들이 가득했다. 자주색, 옥색, 연두색. 영숙은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다. 이 옥색 원단 어떠세요? 어르신 피부 톤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비싸 보여요. 영숙이 손사래를 쳤다. 준혁이 다가왔다. 이걸로 해주세요. 저고리는 옥색, 치마는 자주색으로요. 준혁아, 이거 얼마나 비싼데. 가격은 신경 쓰지 마세요. 30분 뒤 영숙은 한복을 입고 나왔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60년을 살며 처음 입어보는 고급 한복이었다. 옥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은은한 광택이 흘렀다. 나한테 이런 게 어울려? 영숙은 어색해하며 거울을 보았다. 평생 남루한 옷만 입었다. 청소 작업복, 시장에서 산 싼 옷. 이런 옷은 남의 일인 줄만 알았다. 어울려요. 정말. 준혁이 영숙 뒤에 섰다. 거울 속에 두 사람이 나란히 비쳤다. 한복 입은 영숙과 정장 입은 준혁. 준혁은 무릎을 꿇었다. 준혁아, 왜 그래?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준혁은 영숙의 버선을 보았다. 디자이너가 준비한 하얀 명주 버선이었다. 준혁이 영숙의 오른발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버선을 벗겼다. 영숙의 발이 드러났다. 25년간 뛰어다닌 발이었다. 굳은 살이 박이고 발가락이 휘어져 있었다. 새벽 시장을 걸어 다니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리어카를 끌었던 발. 곳곳에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다. 준혁은 한참을 말없이 영숙의 발을 바라봤다. 목이 메었다. 이 발이 25년 동안 준혁을 키웠다. 준혁을 먹이기 위해 뛰어다닌 발이었다. 이 발이 저를 키웠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25년 동안 아줌마는 이 발로 뛰어다니며 저를 먹이고 입혔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혁은 새 버선을 꺼냈다. 최고급 명주로 만든 버선이었다. 정성스럽게 영숙의 발에 신겼다. 왼발도 똑같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이제 편한 신발만 신으세요. 준혁이 영숙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마당으로 나갔다. 한옥 마당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디자이너가 카메라를 들었다.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준혁과 영숙이 나란히 섰다. 한복 입은 영숙, 정장 입은 준혁.
벚꽃이 두 사람 위로 떨어졌다. 디자이너가 셔터를 눌렀다. 사진을 받아든 준혁은 뒷면에 글을 썼다. 어머니와 함께 2024년 봄. 펜을 놓고 영숙을 바라봤다. 아줌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숙이 준혁을 바라봤다. 아니, 준혁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영숙의 눈이 커졌다. 준혁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다. 뭐라고? 어머니. 준혁이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다. 25년간 부르지 못했던 단어였다. 아줌마라고만 불렀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60년을 살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다. 평생 남의 집 일만 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준혁아. 영숙은 준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어머니래. 네, 제 어머니예요. 영숙은 준혁을 꼭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다. 디자이너도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한옥 마당에 벚꽃이 계속 흩날렸다. 우리 아들.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준혁이. 우리 아들. 준혁도 눈물을 흘렸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25년간 함께 살았다. 굶주렸을 때 밥을 나눠 먹고, 추울 때 이불을 덮어주고, 힘들 때 서로를 안아주었다. 낳은 정보다 무서운 것이 기른 정이었다. 점심때가 되었다. 준혁은 영숙을 데리고 한정식 집으로 갔다. 전주 향토 음식이 상 가득 차려졌다. 비빔밥, 콩나물국밥, 육회. 영숙은 25년 만에 고향 음식을 먹었다. 1999년 떠날 때는 야밤에 도망치듯 나왔다. 이제는 당당히 돌아왔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영숙이 눈물을 훔치며 밥을 먹었다. 준혁도 함께 먹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으며 지난 25년을 생각했다. 식사 후 준혁은 영숙을 한 곳으로 데려갔다. 송악제가 있던 골목이었다. 공방은 이미 헐려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박성진 장인 기념관이었다. 문화재청과 전주시가 함께 만든 추모 공간이었다. 1층은 박성진 장인의 생애를 전시하는 곳이었다. 한지 뜨는 도구들, 작품 사진들, 인간문화재 증서. 2층은 한지 체험 공간이었다. 아이들이 전통 한지를 만들어 볼 수 있었다. 영숙은 전시실을 천천히 걸었다. 25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박성진 장인이 한지를 뜨던 모습, 9살 준혁이 할아버지 옆에서 구경하던 모습, 이소희가 격리 일을 하던 모습. 전시실 끝에 작은 방이 있었다. 문패에 최영숙 기념실이라고 쓰여 있었다. 영숙이 멈춰 섰다. 이게 뭐야? 준혁이 문을 열었다. 안에 영숙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25년 전 공방에서 일하던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다. 옆에 설명문이 있었다. 최영숙 씨는 25년간 박성진 장인의 유족을 돌보며 진실을 지킨 분입니다. 장인의 억울함이 밝혀진 것은 최영숙 씨의 헌신 덕분입니다. 영숙은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다. 35살의 젊은 모습이었다. 지금은 60살이 되어 머리가 희끗했지만 사진 속 영숙은 젊고 생기가 넘쳤다. 아줌마 덕분이에요. 정말로. 준혁이 영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기념관을 나와 골목을 걸었다. 25년 전 야밤에 도망치듯 떠났던 곳. 이제는 당당히 걸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누명은 벗겨졌고 진실은 밝혀졌다. 저녁 무렵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다. 영숙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전주가 멀어지고 있었다. 준혁이 옆에 앉았다. 어머니,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영숙이 준혁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래, 우리 아들, 같이 걷자. 기차가 서울을 향해 달렸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25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정한 모자로 살아갈 두 사람. 준혁은 매주 주말 영숙과 함께 기념관을 찾을 것이다.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함께 걸어온 길을 되새기며 나은 정보다 무서운 길은 정. 25년간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사랑.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었다.